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토론 갑론을박의 임정훈입니다. 우리나라 수출이 최악의 감소폭을 기록하면서 최근 광주 전남 지역의 주력 산업들이 부진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기업 생산 라인 이전까지 겹치면서 그야말로 한파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오늘 MBC 토론 갑론을박에서는 수출 기업들의 부진이 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해보고 대안을 모색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락 중소기업중앙회 광주 전남 본부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이명섭 광주 전남 연구원 창의경제연구실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옥선 한국산업단지공장 광주 전남 지역본부 부본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수출 한파에 시달리고 있는 기업들의 매출 부진은 광주 전남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참으로 우려스러운데요. 준비된 영상 먼저 보시고 토론 이어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등 대외적인 악재로 인해 광주와 전남 지역에 더욱이 삼성전자의 생산 라인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상황까지 더해져 많은 중소협력업체들이 혹독한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경제계는 올해도 지역 기업들이 지난해처럼 부진을 겪거나 상황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수출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협력업체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대책은 무엇인지, 새로운 성장 동력과 산업 구조 혁신 등 지역 경제계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모색해봅니다. 지난달 광주 경영자 총협회에서 2016년 경영자 경제 전망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경영일의 50%가 긴축 경영을 하겠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뒤를 잇는 답은 현상 유지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패널분들과 함께 2016년 광주 전남 경제에 대해서 전망을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이 광주 전남 지역 주력 산업 수출이 부진했다는 보도가 연이어져 나왔는데 이 광양적 철강 산업 동향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옥선 본부장님. 예. 네. 광양 철강 산업단지는 이 광주 전남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죠. 연간 생산액이 연관단지를 포함하면 약 35조 이상이 되며 여수 석유화학단지까지 합하게 되면은 전남 지역 GRDP의 70% 이상을 점하는 중요 산업시설입니다. 네. 최근 그 철강 산업은 본래 그 자동차, 조선, 건설 산업이 철강의 최대 수요자인데요. 이 업종이 그 경기 침체로 인해서 철강 수요가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그 국제 철강 생산량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국에서는 세계 최대의 그 철강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국에서 필요한 그 철강 수요량은 자급률,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을 주로 활용하도록 하고 또 밀어내기식 수출을 계속하고 있어서 국내 철강 산업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철강 산업은 상당히 그렇다면 이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네요. 예, 금년에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철강의 최대 수요 산업군은 건설, 자동차, 조선인데요. 네. 이 업종이 제대로 그 회복이 돼야만이 철강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은 좀 금년도에도 상당히 어두울 것이라고 염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자동차 분야에 있어서도 이 수출 감소가 이어져서 아무래도 연계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동차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자동차 산업을 비롯한 가전산업도 관련해서요. 이쪽 이 전망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김영락 본부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예, 자동차의 경우는 주로 광주에서 광주 네. 생산 라인에서 생산하는 게 이제 주로 스포티지R, 소울 등의 네. 이제 차종이 있는데요. 주로 북미 지역으로 한 80% 정도가 이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가 하락 등 중동 시장 부진으로 인해서 자동차 수출이 급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력업체들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전반적인 또 경제 전망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명섭 광주전남연구원 우리 실장님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작년에 우리 국내 경제를 보면 메르스 충격이라든지 국제 저유가 현상의 지속과 이렇게 수출이 부진해서 경제 성장률이
3년 만에 최저치를 2.6%를 기록했습니다. 네. 2016년도를 전망을 할 때 선진국들의 경기 약간의 회복세를 기대는 하지만 그러나 신흥 개도국의 경기 부진이라든지 국제 저유가의 지속, 엔저 현상, 중국의 경기 둔화 등으로 인해서 이 장기적인 저성장 기조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현상이 그대로 우리 광주 전남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광주 전남 지역 경제 2016년 전망은 그렇게 밝지는 않은 편이다. 그에 대한 하나의 기준으로 기업들이 기업 전망을 하는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가 있습니다. 예. 그 지수가 100 이하면 부정적인 영향이 많다는 것인데 예. 1월, 2월에 저희 지역의 기업인들은 한 70 정도를 이렇게 예측을 할 정도로 경기의 전망이 좀 어둡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타 지역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전망이 나오는 건가요? 대한민국 전체 경제가 좀 위기 상황이긴 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그런 국내의 안 좋은 요건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더더욱 광주 전남 지역에 있어서는 대기업들이 차지하는 주력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네. 이러한 업종의 여파는 다른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아무래도 이 영향력이 굉장히 큰 지역이기도 해서 이 중소기업의 의존도가 꽤 높죠. 예, 굉장히. 그렇습니다. 이 여기 관련해서 연계돼서 이 더 어려운 상황이 지속된다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사실 광주 전남 지역의 경우는 대기업 의존도가 이제 상당히 큰 편인데 네. 대기업들이 그만큼 어려워지면은 납품 중소기업들도 그만큼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대책들을 좀 마련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렇군요. 어떠신 산단 관련해서 많이 보고 계실 텐데, 예. 우리 김옥선 부본장님 이 산단 관련 기업들 바라보실 때 이 대기업과 연계점이 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광주 지역에서는 자동차나 전자산업의 협력업체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예. 예, 이제 여수 석유화학단지는 좀 대기업 위주의 생산을 하는 그 소재 산업 집적지이기 때문에 그 협력업체가 다수 있다고는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예. 철강이나 대불단지의 조선은 협력업체가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아주 그 집적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그 협력업체들은 대기업의 어떤 경영 상황에 따라서 많은 것이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는 그 대기업의 경영 계획을 제대로 좀 예측하고 그 협력업체도 그 대응 방안을 적절히 좀 추진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로서 이 대기업의 수출 감소로 인해서 중소기업들도 영향을 바로 직격탄으로 받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예로 그 광양 철강단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최근에 그 철강 수요가 급격히 감소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광양 제철 연관단지에는 철강을 임가공하는 연관 협력업체들이 다수 입주해 있습니다. 작년 또 2013년, 14년, 15년 갈수록 그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고용도 소폭 좀 감소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중소기업들 보시면 이 산단 쪽이지만요. 그 외에 다른 중소기업들도 이 여파에 대한 이 직격탄을 맞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삼성 광주 공장의 경우만 해도 1차 협력사가 50개사 정도, 그 다음에 2, 3차 협력사들이 한 120개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사실상 삼성전자의 수출, 또 기아자동차의 수출 이런 부분들이 감소가 된다면은 그 여파가 1차, 네. 2차, 3차 해서 계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결국에는 자체적인 수출이 좀 불가능한 구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가장 이제 큰 문제가 광주의 경우에도 대기업의 수출 의존도가 너무 크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광주시나 지자체나 이제 지원기관들에서 고민해야 될 사항인데, 네. 중소기업들의 기술 개발 능력을 향상시켜서 중소기업이 자체 독자적인 그런 기술로 만든 제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중심 수출 구조로 바꿔가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명섭 실장님 이 관련해서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요. 중소기업 자체적인 어떤 경쟁력 강화 이런 부분 이야기하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역에서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이 중소기업의 비중은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비중도 상대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결국 단기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의 어떤 내실을 기반을 튼튼히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수출의 이익이라든지 어떤 생산의 이익이 있을 때 이 지역 경제, 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구조의 변화들은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대기업 말고 중소기업 자체적인 핵심 역량 강화 중요한데 그에 따른 이 지원책들은 얼만큼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이 산단 관리하시면서 이런 지원책들 어떤 것들이 구비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 그 산업단지공단에서는 이제 지역의 그 중소기업 기술 또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을 꾸준히 추진해 왔었습니다. 특히 지금 과거 10년 동안 계속 지내고 있는 클러스터 사업이 있는데요. 예. 여기에는 광주 대불 요수를 그 거점 단지로 해서 약 수백 개의 그 중소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그 기술 자생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연구 개발이라든가 또 해외 수출 확대를 위한 시장 개척, 또한 그 기업의 그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한 특허 확보 등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연간 광주 전남 지역에 약 50억 내지 60억 원의 지원을 과거 10년 동안 계속 해오고 금년도에도 다각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네, 중소기업 중앙에도 어떤 지원책들이 있죠? 예, 뭐 사실 중소기업 중앙에는 이제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위한 이제 정책 개발이 사실 주 업무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지원하는 부분들은 없고 주로 중소기업 정책은 중소기업청을 통해서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관련해서 이 지역 지자체라든가 어떤 이 정치권의 협력도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이명수 실장님, 우리 지자체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역에는 이 중소기업의 지원과 관련된 유관 업체들, 기업들, 지원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중소기업이 애로점이라든지 자금 지원이라든지 금융 지원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유관기관들의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위기 때에는 재정의 조기 집행이라든지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을 실제적으로 기업에게 다가갈 수 있는 어떤 컨설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이 나름대로 지자체 차원에서 준비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방금 이 지원책이라든가 어떤 대안들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보다 좀 더 원인을 먼저 깊이 알아야 이 대안도 깊이 있게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언급한 게는 이 구조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대외적인 요소도 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경기 침체가 사실 2007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지속된 경기 침체 그리고 가계 부채 급증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그 국제 경제 불안으로 국내 경제가 이제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사실 광주 같은 경우는 광주 전남의 경우는 재정 자립도가 열악하고 또 경제 구조가 취약해서 아주 경제의 먹구름이 지금 드러워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그 국제 유가 급락이 지속적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죠. 그렇죠.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그 산유국들의 경영상황을 악화시켜서 당장 자동차, 중동 지역의 자동차 수출 부진으로 또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엔저 현상으로 인해서 일본이 이제 가격 경쟁력을 갖추면서 또 자동차의 국제 경쟁력이 또 약화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라서 신흥국으로 이제 들어갈 자금들이 미국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신흥국들의 그런 경기 불안이 수출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예, 방금 뭐 대외적인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요. 이명수 실장님, 이 대외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이 경기 둔화, 이 중소기업의 어려운 점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뭐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 저유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현상, 국제 금융시장이 불안한 요소 중에서 엔저의 지속적인 현상이 있고 저희들하고 직접적으로 특히 또 관련되어 있는 이 중국 경제의 둔화가 전망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국 경제와 관련을 해서 특히 전남의 석유 화학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그 분야 관련을 해서 이 중국의 이 정책 기조가 수출 투자 중심에서 내수 중심으로 바꾸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이 경기의 둔화가 전망이 됩니다. 네. 그로 인해서 지역의 어떤 수출이라든지 제조업에 영향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그 엔저의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 국가하고 일본의 어떤 그러한 수출 경합도라든지 예. 수출 품목이 이 비싼 항목이 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엔저 현상이 저희 지역에 영향을 많이 주는데 뭐 자동차라든지 네. 타이어라든지 뭐 석유화학이라든지 철강 분야의 이런 수출 경합도가 이 일본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도 영향을 줄 거라고 당연히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요새 또 문제되고 있는 게 이 남북 관계인데요. 이 관련해서 중국이 많이 주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북핵 문제 관련해서요. 오히려 이게 이 관계성 때문에 이 수출 문제가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일각에서는 그러한 문제를 지금 많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 개성공단 최근에 네, 문제, 그렇죠. 그다음에 이런 사드 배치 문제, 예. 그로 인한 국제 정세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중국과 한국 간의 그런 관계가 결국 이 중소기업이라든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줄 것이다. 올해 경제에 아마 그런 요인들이 많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옥선 부본부장님, 예. 이 대외적인 요소 잠깐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앞서 그 임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중국 정부는 일부 좀 계획경제적인 요소가 종종 발휘되고 있습니다. 자국 산업에 대한 그 보조금 지급과 함께 특히 이제 한국산 석유화학과 그 철강 제품에 대한 수입 검사 강화 이런 그 비관세 장벽을 발휘하게 되면은 우리 기업의 어려움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예. 관연도에 그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수입 검사를 좀 엄격하게 실시한 그런 사례가 네.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것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특히 또 광주 전남 지역은 그 신규 기업 유치나 기업 유치를 통해서 그 제조업 생산 기반을 확대해야 하는데 금융시장 불안 또 미국의 어떤 금리 인상 이런 부분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투자 유치에 좀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이것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대비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한편으로는 이 FTA라는 게 여러 나라가 체결돼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그 FTA가 체결이 돼 있습니다만 어떤 그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또 역할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관련 기업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이 대외적인 요소들은 뭐 끊임없이 있었던 이야기고 방금 이 국내적인 요소들도 잠깐 이야기를 나눴지만요. 지금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건 광주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 이 이전 문제인데요. 상당히 구조적으로 이 의존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도 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광주 공장 냉장고 생산 라인 3개 중에 네. 겨울철에 가동하지 않는 그 라인 1개를 이제 베트남으로 7월 중에 이제 이전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네. 사실 이에 앞서서 2011년도에는 세탁기 일부 라인이 이전을 했고 예. 또 2014년도에는 청소기 생산 라인이 생산 라인을 해외로 돌렸는데요. 정확한 그 이런 피해 규모는 뭐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삼성전자의 베트남 이전이 예. 7월에 예정대로 이제 베트남 공장이 가동된다면은 광주 협력업체의 그런 생산량이 평균 한 20%에서 많게는 40%까지 줄어들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이 줄어들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관련해가지고 우리 시장님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 대기업의 생산 라인 이전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영향을 직격탄으로 받는데 여기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대기업의 경영 논리상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이 생산 라인을 더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전하는 것은 기업의 논리이지만 네. 특히 우리 광주 전남 지역, 특히 광주 지역 같은 경우에 있어서 대기업 삼성이 차지하는 그런 비중이라든지 지역사회에 미치는 그런 파장은 다른 지역보다도 다른 어떤 경우보다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광주 지역에 이 삼성전자 협력업체가 한 50개 정도 되는데 그 50개 되는 협력업체에서 한 2조 8천억 정도 매출을 올린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 이런 생산 라인이 직접적인 그 협력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큰데 그러나 이러한 이전의 것은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막을 수는 없다 할지라도 이러한 이전을 대비해서 그러한 협력업체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대비책을 사전에 마련하고 또 이러한 업종 전환을 한다든지 더 나아가서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경쟁력을 또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동시에 동반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런 대기업의 생산량이 이루어지면
결국 이 지역 경제의 파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더 감소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네, 이런 대기업 의존도는 이 광양이나 여수의 석유화학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예, 말씀드렸습니다만 광양 철강산업단지의 그 네. 협력단지인 연관단지는 대기업 의존도가 굉장히 높죠. 네. 최근에 그 철강 수출 부진 또 내수 감축소 등으로 인한 그 연관단지의 협력업체 상황이 많이 약화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여수 석유화학단지는 좀 그 대기업은 소재를 만들고 협력업체는 일부 좀 그 소재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 임가공 형태로 운영되게 있기 때문에 네. 중소기업체가 다수 입주해 있습니다만 그 크게 영향을 많이 받지는 않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석유화학 경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석유화학 그 대기업에서도 대규모 신증서 설비 확장 등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신규 투자가 줄어들게 되면은 중소 협력업체들이 유지 보수 등의 그 일감이 줄어들어서 네. 좀 어려움이 있고요. 또 그 일감이 줄어들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전문 기술 인력들이 일감을 찾아서 예지로 유출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함께 걱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아자동차 경우도 이 강주 공장 이 소를 만들고 있죠. 이게 대부분 북미 수출로 알고 있는데 예. 이 멕시코 공장으로 이전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 섞인 의견도 있어요. 예,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실제로 뭐 계획이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확인된 건 아니고요. 예. 사실 대기업들이 뭐 비용이 저렴한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예.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대기업들이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또 해외로 이전하면은 그만큼 또 여파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그런 계획이 있다면은 그 시시하다가 당장 닥쳐서 이렇게 공개하지 말고 좀 기간을 두고 미리 지역민이나 또는 협력업체 그리고 지자체의 공개를 미리 해서 그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좀 주고 또 적절한 대응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그렇게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자동차 관련해서는 이 동일하게 이 수출이 감소한 것 같은데요. 자동차 경우 수출 감소에 따라서 협력업체들의 물량도 그만큼 줄었다고 보여집니다. 올해 전망도 그렇게 밝지는 않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내수 침체에다가 글로벌 그런 경기 악화까지 겹쳐서 내수 경기가 좋다고 전망되지는 않습니다. 네, 대외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고 이 자체적인 내부 구조상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는 것 같은데요. 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 대외적인 전망 한번 잠깐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이명석 시장님. 네, 이 자동차 분야의 저희들의 경기 전망을 보면 네. 저희 국가뿐만 아니라 저희 강주 지역의 주력 업종입니다. 예. 이런 자동차 지역과 관련된 생산뿐만 아니라 연관의 업체들까지 저희들이 고려를 하면은 지역의 절반 이상의 어떤 그런 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라고 하는 그런 분야가 여러 가지 이 자동차 완성차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은 이 부품 업체도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 산업의 이 올해의 전망을 보면 나름대로 이 선진국, 특히 미국 경기 행복에 의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완만한 지속세, 증가세를 보인다고 하지만 그러나 신흥 개도기다든지 특히 중국 그러한 경기 둔화에 의해서 이러한 수출 회복이 좀 지연되지 않을까. 내수 판매도 작년보다는 떨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영향을 보게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 자동차 시장은 어느 정도 좀 정체된 그런 올해의 국면을 보이지 않을까. 그로 인해서 완성차 부분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협력업체, 다시 말해 자동차 부품업체도 이렇게 영향을 많이 주는 어떤 그러한 대외적인 여건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대외적인 요소도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이렇게 이 대외적인 전망도 어둡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고용이라든가 이런 이익 창출이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고용 부분 잠깐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경영난이 이어지면 이 고용에 있어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질 것 같은데 아까 대책 우리가 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고용의 부담을 좀 덜어줄 만한 대책들 이런 생각들을 한번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중소기업 중앙에서 이 지원 대책들 이 분야에 있어서 특화된 것들은 있습니까? 지금 사실
일자리 미스매칭이 대단히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청년 네. 실업은 늘어나는데 사실 중소기업은 또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네.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 중소기업의 임금이 이제 낮은 게 가장 큰 원인이겠습니다만은 네. 97년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대기업에 비해서 중소기업의 임금이 한 74%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도에는 64%로 줄었고요. 예. 그 다음에 지난해에는 60%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예. 결국 대기업에서 100을 받는다면 중소기업에서는 60밖에 못 받는다는 예. 건데요.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대기업들이 그 노동의 유연성이나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고 또 전반적인 사회적인 그런 책임 이런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서 지나친 그 임금 인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중소기업들이 그 역으로 그 너무 낮게 생각해서 청년들이 중소기업으로 유입되는 걸 막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어떤 구조적인 부분이 있는 게 결국은 이 대기업이 굉장히 이익을 많이 가져가고 사내 유보금도 꽤 많이 쌓아놓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이제 성과 공유제 네. 뭐 이제 이런 쪽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납품 업체들, 네. 뭐 대기업들이 이런저런 지원들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적정한 납품 단가 보장입니다. 네. 사실 중소기업들이 기술 개발을 해서 납품해서 적정한 납품 단가를 받아야 그게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고 또 인력 유입도 촉진하고 다시 또 기술 개발에 매진하는 네. 그런 선순환 구조로 이어져야 되는데 사실상 그 힘의 불균형으로 중소기업들이 적정한 납품 단가를 받지 못한 게 큰 원인이 되고 의뢰 있죠. 입장에서는 이걸 요구하기도 힘들고 그렇죠. 대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을 그대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 소위 그 후려치기를 하나요? 맞습니다. 예, 단가를 후려쳐서 이렇게 유지를 하는데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더 힘든 구도는 개선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대안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명수 실장님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어떤 대안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어떻게 보면 대립되는 구조가 아니라 예. 지역에서는 상생되는 구조로 가야 됩니다. 예. 그래야 윈윈할 수 있는 구조인데 이러한 대기업의 납품 단가의 그런 문제는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는 어쨌든 이러한 대기업, 중소기업이 살아야 이 대기업도 그만큼의 나름대로의 논리가 자기들의 어떤 입지 기반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상생할 수 있는, 인인할 수 있는, 협력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 구축이 근본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더 나아가서 이 대기업들이 이 지역에 어떤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인력 육성이라든지 예.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R&D라든지 그런 부분에 이 중소기업의 역할을 어떤 비중은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이 대기업들이 기여를 했을 때 더욱더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특히 우리 지역에서는 그 부분이 더욱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옥선 부본부장님 이 관련해서 이야기 좀 듣고 싶은데 여수 지역의 이 구조는 어떻습니까? 예, 뭐 굳이 여수라기보다는 산업단지 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네. 협력관계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방안들은 나름대로 또 진행되고 있지요. 네. 저희 그 공단에서는 광주의 뭐 자동차나 전자 협력업체 또 대불의 조선 협력업체를 위주로 해서 중소기업 협력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술 개발 또 협력업체는 그간 그 대기업에 너무 의존도가 높게 되면은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늦게 온다는 그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름대로 좀 독자 브랜드까지는 아니지만 굳이 한 개 대기업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좀 그 거래선을 다변화할 수 있게 하려면 경쟁력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네. 기업의 R&D 또 품질 또 수출 이런 것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분야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상당 부분 그 부분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 R&D를 통해서 이 가불 구도를 좀 바꿀 수 있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R&D를 포함한 어떤 그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네. 좀 상당히 중소기업 경영자들도 많은 부분에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산단 시설 이야기 잠깐 좀 해볼까요? 이게 굉장히 노후화됐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예,
우리 국가 경제를 이끌어왔던 산업단지가 한국에 도입돼서 가동된 지가 50년이 네. 넘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도 최대 30년 이상 된 산업단지들이 다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광주의 뭐 하남 산업단지라든가 네. 대불 산업단지, 또 여수 석유학단지도 상당히 오래된 산업단지죠. 이러다 보니까 산업단지 그 노후화가 심해서 어떤 그 기업의 입주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그 최근에는 젊은 청년층이 그 노후화된 단지에 가서 일을 하고자 하는 이런 의지가 많이 약화가 돼 있기 때문에 또 단지 입주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어려운 취업난 속에서도 인력 그 구인난을 겪는 이런 문제도 야기되고 있죠.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그 노후 산단 그 구조 고도화, 경쟁력 강화 사업 등이 201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혁신산단으로 지정됐다 그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광주 지역도 이 하남 산단 같은 경우에 어떤 이 재생 관련해서 이 지정이 된 것 같은데요. 예, 광주 전남 지역에는 총 그 4개의 단지 산업단지가 혁신 재생단지로 지정이 돼 있는데요. 네. 가장 먼저 이제 대부 산업단지가 2014년도에 상반기 지정을 받아서 현재 몇 가지 그 산학 융합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 후에 요수 산업단지가 지정을 받아서요. 요수 산업단지는 그 사업 추진을 위한 그 지자체와 정부 당국과 어떤 협력 채널을 완벽하게 구비하고 있고요. 세부적인 실행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 말까지는 이 계획이 완벽하게 수립이 된다면 네. 이후에는 금년도에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하남 산업단지가 이제 광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지정을 받았습니다. 네. 작년에 지정받은 후에 나름대로 가장 그 효율적으로 이 혁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코자 그동안 광주시를 비롯해서 광주 테크노파크, 하남관리공단, 저희 산업단지공단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오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그 세부 실행 계획을 추진하고 상반기까지는 실행 계획을 가능하면 맞춰가지고 하반기부터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예. 특히 이제 하남산단 입주 기업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기업의 참여 의사가 많은 것으로 저희는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시행되면 적극적인 관심과 좀 협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게 이제 시설을 좀 개선시켜서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낡은 기반 시설을 좀 개선을 하고요. 또 네. 기존의 산업 생산 시설 위주로 집적이 된 곳에 일부 대학의 강의실, 또 네. 기업 지원센터 이런 지원 기능이 고도 지원 기능이 있는 지원 시설을 입수해가지고 그쪽 산업단지의 환경을 크게 개선하는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프라 시설을 좀 개선해서 좋은 산단을 만들어준다는 건데 아까 우리 이야기 나누기를 이 R&D 관련해 가지고 또 국가의 정책 큰 흐름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 중소기업을 좀 준비도 하고 이런 지원 시스템 필요하다고 이야기 나눴는데요. 그 이야기 잠깐 좀 해보면 좋겠는데요. 이 중소기업 중앙에서도 이런 요구들을 꾸준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R&D 개발이 이제 많은 정부에서 예산을 이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대기업의 해외 이전은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한테 위기가 아니라 이제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어떤 점에서 그렇죠? 왜냐하면은 대기업에 의존을 네. 하면은 안정성은 될지도 몰라도 네. 성장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이런 걸 기회로 해서 자체적인 기술 개발, R&D 네. 쪽에 많이 투자를 좀 하고 또 정부에서도 지원을 하고 그리고 또 최근에 융복합 이런 네. 걸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다면은 대기업 의존도를 낮추고 중소기업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걸로 보고요. 또 실제로 삼성에 납품하는 부품 업체들 그리고 자동차 부품 업체들도 이런 독자 브랜드 개발이나 기술 개발에 성공해서 해외에 진출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성공 사례들을 여타 기업들이 모방을 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잘 활용한다면 성과가 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뭐 핵심 기술 이야기는 나왔으니까 말인데 이 자동차 관련해서도 이 광주 지역에서는 핵심 기술을 가진 기업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이 금형업에 많이 치중된 부분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자동차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기 자동차 분야로요. 또 이 자동차 밸리라는 이 특수성을 가지고 준비도 하고 있고
전남 지역은 또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요. 이 광주와 함께 이 여러 가지 이 기금도 조성하고 준비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분야에서 이 기술 개발 또 R&D 분야를 이 접목시켜주는 지원 체계 이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더더욱 현재와 같은 이렇게 대외적으로 이렇게 여건이 안 좋은 이런 상황에서 지역의 중소기업이 이 기회, 이 시기에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큰 키워드는 어렵지만은 이 경쟁력 강화, 더 나아가서 기술 개발과 연구개발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게 된다면 저희 광주 전남 지역은 어느 정도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좋은 조건에 있습니다. 네, 새로운 기회들이 오고 있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자동차 밸리라든지 에너지 밸리, 특히 이 혁신 도시에 네.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공공기관들, 또 연구개발 특구 이런 면에서 보게 된다면 이와 접목을 하게 된다면 기존에 있던 이러한 여러 가지 신기술이라든지 네.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차근차근 접목을 시켜서 네. 보다 근본적으로 중소기업의 체질을 강화시킬 수 있는 뭐 그런 기회로 이런 기회를 선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에너지 관련 기업들 유치를 하고 새로운 산단들이 조성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예. 예, 저희가 좀 부연 설명을 한 말씀만 좀 드리고 가고자 합니다. 예. 저희 산업단지공단에서 이제 그동안 광주 지역의 자동차 부품, 또 전자 부품 미니 클러스터 업종별 교류 모임이죠. 미니 클러스터를 운영하고 지난 10년 동안 운영해 왔었고요. 예. 대입을 단지의 조선 부품 협력 업체 미니 클러스터를 운영해 왔었는데 최근에 삼성전자 이제 이전으로 인한 전자부품 협력 업체의 어려움을 이런 기회로 활용하고자 전자부품 협력 업체도 나름대로 기술력을 가지고 상당한 강점을 가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 과거에 가졌던 전자적인 기술을 에너지밸리의 기반 구축에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그 부분에 좀 집중적인 협력과 지금 연구를 이미 착수했고요. 예. 또 자동차 부품 협력 업체도 요즘 자동차가 자꾸 지능화돼 가기 때문에 기존의 단순 기계적인 어떤 부품 생산에다가 어떤 지능형 전자적인 기술을 가미해야 되는 네. 이런 부분은 자동차와 전자 부품의 어떤 기술적인 융복합이 형성돼가는 그런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해서 앞으로 기술 중소기업의 그런 기술 개발 발전에 많은 지원을 하고자 계속 로드맵을 그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산단 조성 부분 잠깐 이야기 좀 해주시죠. 예. 이쪽 광주 전남 지역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서 산업단지들이 조성을 해가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내는 인근에 있는 산업단지의 산업용지 수요는 굉장히 급격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 장성 나노산업단지에도 생각보다 빠르게 분양이 완료돼 가지고요. 아마 다음 달 말쯤이면 준공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거의 조성이 끝난 진국산업단지도 당초 예정보다 빠르게 분양률이 거의 80%를 넘어서 90%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조금 나주 혁신도시 근방에 있는 중소형 일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요. 예. 이 산업용지를 활용해서 앞서 말씀드린 에너지밸리라든가 전남의 어떤 지역 특화산업 협력업체를 유치해서 지역 발전에 좀 견인차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저희는 관할 지자체와 함께 적극 투자 유치, 기업 유치 업무를 협력해 가고 있습니다. 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고급 기술들, 그러니까 핵심 기술들을 유치를 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될 텐데 어떻게 보면 전문가라든가 인프라 시설이 기존에 많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중소기업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R&D 예. 부분에 이제 인력 부분,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를 더 꼽는다면 이제 해외 수출 부분에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지자체에서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네. 조성이라거나 에너지밸리 쪽으로 너무 이제 이렇게 에드벌룬을 많이 띄우고 있는데요. 예. 사실 지역에서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기계나 전자, 전기 같은 그 전통 제조업들이 있습니다. 사실 삼성 납품 업체들만 해도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삼성
전자에 납품하면서 축적된 노하우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사장시키지 말고 정확한 기술력 평가를 통해서 가전 부품 단지를 만든다거나 하는 부분들의 노력들도 있어야 될 걸로 보고요. 그 다음에 해외 수출 지원과 관련해서는 사실 중소기업들이 해외 진출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할지 막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 어디서 또 어떻게 조언을 구해야 될지도 모르고 해외 수출에 대한 지원들은 많은데 실제로 어느 나라에 내 부품을 어느 나라에 들고 가야 팔릴지 또 어떤 절차를 밟아가야 될지 이런 기본적인 걸 모르는 중소기업들 네. 수출 역량들이 많이 부족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들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이 기술력을 확보한 중소기업들도 있으니까 예. 이도 좀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시죠. 새롭게도 이 R&D 부분을 지원받아서 이 만드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 산학협력이라든가 이 한전에서도 이 전기기술연구원이 이 남구 쪽에 오기도 하고 한전 자체적으로도 이 특허 관련해서 이 기술을 이전시키고 이런 계획도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뭐 대기업들의 기술 이전뿐만 아니라 또 네. 산학년 대학에서 이렇게 개발된 그런 그 R&D 결과물을 중소기업이 이전하는 이런 활동들도 활발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 분야도 한번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방금 언급하신 게 이 해외 수출 분야입니다. 수출에 있어서 막상 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좋은 제품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 수출 분야에서 이 전문성이 떨어지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도 같은데요. 실장님 보실 때 이 수출 분야 어떻게 이 대안이 마련돼야 될지 궁금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국이라든지 예. 이 수출 품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적인 요인이 있습니다만은 다분히 이 수출의 다변화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중소기업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경쟁력 강화, 연구 개발 그런 부분이 강화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분야에 수출을 해야 되고 어느 기술로 과연 어느 시장을 개척을 해야 된다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 또 자금 지원이라든지 네. 더 나아가서 애국가 상대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른바 국제금융 부분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출을 애로점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수출 애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유관기관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이른바 애로 기관들이 제가 보기에는 더더욱 어떤 협력 관계를 가져서 뭐 수출 박람회를 한다든지 나름대로 어떤 수출 지원을 했을 때 더더욱 실효성이 있는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면 우리 지역에 있던 수출 기업의 그러한 기반과 여러 가지 경쟁력 강화가 더욱더 강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네, 뭐 유관기관은 무역협회도 있는 것 같고요. 뭐 코투라, 뭐 여러 가지 이 지원책 수출입은행도 있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산업관리단지공단에서도 이 수출 관련해서 혹시 뭐 지원책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거 있습니까? 예. 앞서 그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광주의 전략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광산업이나 금형산업은 네. 초기에 기술 개발 단계에서부터 해외 마케팅을 좀 전략적으로 추진을 해가지고 중소기업체들입니다만 상당한 수출 실적을 내고 있는 거고요. 예. 자동차 부품 업체는 좀 업종의 특성 때문에 그동안 독자적인 수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제약을 받아왔었습니다만 네. 이제 앞으로는 그 기술 개발을 통해서 해외 또 이 단일 기업이 혼자서 추진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원하는 그 유관기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이 업체들이 모여서 합동으로 이런 그 해외 시장 개척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필요한 자금 등은 여러 개 기관에서 상당히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예. 저희 산업단지공단에서도 매년 그 수억 원을 그 해외 시장 개척 활동에 참여하는가 하는 기업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례를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실 그 대불단지 조선협력업체도 뭐 조선 부품을 외국으로 수출하거나 이런 것은 그동안에는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만 조선 부품 제조 기술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요즘 세계 요트 시장에 상당히 기술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업체가 조선 부품을 만들면서도 독자적으로 그 요트를 만들어서 이걸 해외 시장 개척 활동을 그동안 수년째 해왔었습니다. 그런 초기에는 물론 어려움이 있고 그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만 작년부터는 일부 그 해외 수출 실적을 올리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경험 삼아 본다면 꼭 그 중소기업의 어떤 해외 수출이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다. 좋은 그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네, 뭐 기술도 있고 이걸 네.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가능성만 있다면 이 수출이 접목되면 상당한 효과를 발휘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언급하셨던 이 가전 분야도 동일한 말씀이신 것 맞습니다. 같은데, 예, 이 분야에 좀 치중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이 경제 전망도 어렵고 이 내부적인 구조 분류도 상당히 심각해서 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한파. 정말 더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것 같은데 새로운 가능성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토론을 한 번 더 마무리 지을 시간을 갖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듣고 싶은 게 이 광주와 이 전남 지자체에서 이런 지원책들 한번 어떤 것들이 가장 효율적일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나와 있는 지원책들은 많은 것들이 나와 있긴 한데요. 어떻습니까? 중소기업 중앙회에서도 많은 요구를 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 가장 뭐 중소기업에 대한 사실 네. 지원책은 우리나라만큼 잘 돼 있는 국가도 없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지자체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중소기업도 수출이 살 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R&D나 이런 융복합을 통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또 그런 제품들이 해외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지자체나 이런 쪽에서 그런 쪽에 좀 더 집중적으로 좀 인력을 많이 투입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이제 바람이 있고요. 네. 사실 뭐 세부적인 그런 지원책들은 너무 많아서 네. 지자체의 지원이 잘 되고 있고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도 이 지원책이 잘 마련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잘 몰라서 못 찾아 먹는 이런 것도 있지 않은가요? 어떻습니까? 그 우리 산업공단에 있으면 우리 중소기업들 예, 저기 본부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국내 중소기업 지원 제도는 정말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 그 정보가 워낙 많기 때문에 기업들이 찾기 힘드는 과정이 있어서 그걸 또 적극적으로 찾아주는 그 시스템도 도입이 되고 있고요. 예. 또한 물론 이 지역 지자체도 여러 가지 형태의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그 지원 제도를 활용하고자 한다면 중소기업도 가만히 앉아서 뭐 지원을 들고 찾아오기보다는 관련 업종의 네트워크 활동 또 지자체의 어떤 경쟁력 강화 사업 지원 활동 이것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은 기회가 훨씬 많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 중소기업 우리 지역 내 중소기업 그 경영자들의 기업가 정신을 좀 고취시키기 위한 기업가 정신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습니다만 분명히 기업의 그 활력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기업가 정신 그 고취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활용해 가지고 경영을 해 나간다면 상황이 훨씬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임영수 실장님, 이 마지막으로 이런 매칭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소기업 입장에선 찾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소기업 제도가 그 어느 것보다도 잘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네. 또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적재적소에 필요한 대책이 어느 것인가, 그것은 바로 이 체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낱개로 흩어져 있는 여러 제도, 여러 정책이 아니라 뭔가 한 곳에 가면 바로 그곳에서 해결 얻을 수 있는 우리가 통상 영어로 이야기하면 원스톱 서비스. 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제는 원루프 서비스 제도, 다시 말해서 한 지붕에 가면 네. 바로 다 얻을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많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더더욱 이 관련된 유관기관이라든지 지자체 또 기업들 또 이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협력이 되어서 문제가 발생을 하면 바로 이것이 협력이고 상생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체계 구축이 더더욱 우리 지역에서 더 이루어지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패널분들 모시고 이 중소기업의 이 어려운 상황 그리고 또 전망들 내다보면서 또 대안도 한번 모색해보는 시간 오늘 가졌습니다. 경제계는 올해도 지역 기업들이 지난해처럼 부진을 겪거나 또 상황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들 계속 내놓고 있는데요. 이 희망을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뛰는 우리 기업인들 또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있는 노동자분들 이분들이 있다면 이 장애를 극복하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이 관련해서 지역과 정부는 아낌없는 노력을 또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MBC 토론 갑론을박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패널분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